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가 정말 좀 크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한 4% 정도까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AMD도 마찬가지로 약 마이너스 3, 4% 정도 현재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좀 알파벳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야기로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 한번 또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같이 해주실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마찬가지로 또 최보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자, 기업 이야기 또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알파벳의 그 TPU, 메타에서 이제 알파벳의 TPU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엔비디아랑 AMD가 지금 크게 좀 빠지고 있고, 네.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요 며칠 사이에 가장 좀 우려했었던,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었던 이제 시장에서는 TPU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대표님 요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걱정할지 모르겠다. 엔비디아랑 이제 AMD를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네,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TPU하고 GPU는 예.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프로드컴이 이제 계속 IG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만들어내고 그럴 때 그 맞춤형이고, 어떻게 보면 포르쉐하고 뭐 집에 있는 세컨차하고 있던 차이점이다. 똑같아요. 예. GPU하고 TPU하고 똑같은 점인데, 예. 사실은 이제 GPU는 거의 AI 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추론을 위한 범용이에요. 예.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저기다가 하여튼 뭐 그래픽이 됐든 아니면은 범용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데 사실 TPU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HBM이 거의 몇 개 안 돼요. 아주 예. 적게 집어넣고 그래서 네. 발열을 줄였어요. 발열을 줄였고 다른 이제 IG 프로그램 쪽으로 좀 집어넣으면서 사실 연산에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기능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만. 하나 기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 이게 뛰어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만 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것만 쓰면 돼요, 그냥. 네, 굳이.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나중에 예를 든다면요. 연산만이라든지 추론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다른 쪽 그래픽도 처리를 해줘야 맞아요. 되고 뭔가 AI 쪽으로 다 처리하려면은 사실은 TPU가 성능이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냥 데이터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제미나이 같이 이쪽 이제 AI 프로그램 이쪽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쪽만 딱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 갖다 꽂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이 클라우딩 서비스 자체를 막 범용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는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TPU를 쓰기에는 사실 되게 아쉽죠. GPU랑 TPU랑 같이 써야 되는. 네. 근데 시장도 이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럼 이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파이가 커져요.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꾸 둘이 싸워서 파이를 뺏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치킨 게임이라고.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팔아야 될 물량을 지금 알파벳이 뺏어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생각을 하고 하는 있는 건데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말씀이죠. 엔비디아는 지금 내년에 나올 것까지 다 합쳐갖고 지금 5천억 달러 수주 잔고 쌓여 있죠. 1년 이상 지금 다 쌓여 있어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 말씀, 줄 수가 없어갖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일론 머스크까지 이제 A15 AI 칩 자체 반도체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 만든 이유가 주문을 해도 안 줘요. 못 줘요. 예.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어디 훔쳐올래도 없어요, 지금. 라임이 딱딱 네. 맞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이든 일론 머스크든 예. 그 큰 비용을 들여갖고 자체 AI 칩을 제작하고 싶겠어요. 그쵸. 예, 그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페니스만 네. 하나 구축하려도 예. 몇 조가 맞아요. 몇십 조가 들어가는 것을 쓰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도 생판 모르는 그 전문가들 막 데려다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다는 것은 예. 그만큼 시장에 예. 이제 공급이 사실 딸린다는 거예요. 수요에 네. 비해서. 예. 그리고 그러한 공급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지금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제가 계속 말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활을 걸었거든요. 무조건 AI 인프라에 대해서 자기들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냥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브로드컴 아이직 나왔을 때 다 또 네.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거 대체할 거다. 그러면서 혼자 브로드컴 주식만 막 올라갔어요. 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GPU, NPU, 그다음에 지난번에 GSI 테크놀로지는 APU, 이번에 이제 구글은 TPU, 쉽게 해서 GPU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다. 예. 근데 이게 기존의 서로 경쟁 관계라든지 파일을 뺏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GPU 블랙홀을 확보를 못하니까 해서 가버린 거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TPU 말고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KPU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저는 GPU의 존재감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GPU와 TPU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용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또 어떻게 또 보여줄지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또 알파벳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예, 그 뉴스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뉴스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알파벳이었죠. 이 엔비디아에서 구글에 좀 자금이 좀 이동했다 이런 신호도 좀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나토와 또 구글 클라우드가 전략적인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계약의 핵심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에어갭 분산 클라우드의 도입인데요. 이를 통해 나토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이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구글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는 시장에서 좀 나토가 데이터 분석 능력과 또 AI 분석 역량을 좀 어느 정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와 또 AI 기술이 군사보안과 전략 분석의 분야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좀 챙겨와 봤습니다. 예. 시장에서 사실 뭔가 구글에 대한 호재가 이어지는 와중에 좀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뭔가 자금 이동이 좀 이어졌다라는 게 간밤 시장 상황이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나토 계약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조금 짚어보려고 제가 예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상을 해서. 사실 첫 번째 오프닝에서 요즘 계속 제가 말하려는 내용을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내용을 오프닝으로 그러니까 좀 챙겨왔습니다. 뺏어가는 거를 예상을 해서 그거를 이야기 안 하는 걸로 이제 준비하셨다 이거죠? 네네네네. 야, 역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 패권을 왜 이렇게 빨리 가져가야 되는가를 저는 이번 계약으로 바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이 TPU를 통해서 또는 제미나이 3.0을 또 드러내기도 했고 과거에 이 제미나이라는 어떤 생성 AI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정말 수직 계열화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 만드는 하나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이 알파벳이 그 전에는 사실 뭐 메타의 라마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네. 뭐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도 다 괜찮은 모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각자가 우리께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모델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구글이 뭔가 그것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AI 패권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빠르게 여기서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이러한 많은 뭐 정말 국가 단위의 어떤 계약들이 이런 계약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락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웬만한 한 번 들어오면은 이 계약을 웬만해서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수익 창출을 좀 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문제가 없어야겠지만 이러한 것들 통해서 또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어떤 파트너십이나 전략적인 어떤 협의체를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I 특히나 알파벳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 자체가 가장 교과서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저는 뭐 요번 그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알파벳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앞서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좀 여실히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도 뭐 제가 볼 때는 눈빛을 보니까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AI 주도주가 음. 엔비디아에서 초점이 점점 구글로 좀 옮겨가는 그죠.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경쟁사들이고 만약에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야 그래 너희들 클라우드 기업 다 괜찮고 기대감이 좋으니까 같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알파벳 혼자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드네요. 뭐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왜냐하면 샘 울트먼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오픈에 뭐 저희 거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 거보다.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예.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AI 성장론으로 지금 바뀐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샘 올트먼이 우리 거랑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아직 AI가 성장이 덜 됐나라고 하는데 샘 올트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줘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내 성장력으로 몰아들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오픈 AI도 또 사실 발표를 해갖고 예. 우리 것도 괜찮아. 계속 그러면서 성장론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다른 것보다 네이버가 사실 기능이 이제 사실 없어졌어요. 검색 기능이. 네. 요즘 누가 네이버로 검색 기능? 저 네이버로 검색하는데요. 아직도요? 저도 종종 합니다. 아니 지금 일단은 네이버는 네. 검색을 하면 저는 이제 요즘 느끼는 게 다 광고만 저는 그쵸. 받아들인다 생각이 맞아요. 드니까 그래, 맞아요. 이것도 광고겠거니 저것도 광고겠거니 그렇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사실 한국에서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관련돼 있는 이제 AI 갖고서 검색을 제미나이 갖고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우려했던 그 독립성이 있잖아요. AI 뭐 서브리티 뭐 주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미 다 해석이 됐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내가 돈을 내고 써도 되겠다라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얘기도 있겠지만은 당장에는 제미나이 3에 대한 매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포문을 좀 열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까지는 반도체 갖고 계속 반도체 갖고 인프라 구축할 때 반도체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은 일단 수준 자체가 일단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 CEO가 그 제미나이 3를 2시간 정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 표현이 도약이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3년 동안 챗 GPT를 썼지만 절대 다시 안 돌아가겠다고 제미나이 3가 너무 좋다고 그쵸? 표현을 잘 했다고 나온 거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여태까지 사실 데모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돈을 내가 내고 쓰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이라든지 기업들이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면은 AI 성장론을 쉽게 뒷받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좀 저는 포인트가 된 것 같고 그럼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빨리 또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 수준에까지 올려놓겠죠. 그러면은 AI가 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구글이 만약에 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글이 독주를 하는 그 시나리오에서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를 봤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결국 이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다른 빅테크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구글의 독주가 마냥 AI 시장에서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글이 잘 간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 AI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준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뭐 구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한 기업이 이제 승기를 잡고 흘러가는 그런 그림 자체가 결국 시장 자체에서는 안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되는 건지. 저는 사실 분야가 틀려요. 구글하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검색 쪽이 사실 강하거든요. 확인하고 뭐 리서치 자료를 뽑아내고 이런 쪽이 사실 강한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회사의 특징 자체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쪽이 더 강하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뭐 메타 자체가 메타버스를 갖고서는 지금 얘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상 현실 쪽에 더 관련되어 있는 AI 프로그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를 믿으시죠? 예, 믿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칩을 줄 때 예, 예. 블랙엘 같은 건 데이터 센터용으로 주는 거고 예. 지포스는 게임용으로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년 날 루비는 이제 그래픽이나 영상용으로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면 다 분야가 틀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만약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해야 될 게 챗GPT거든요. 아, 챗GPT. 그러니까 둘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네. 그 생성형 AI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파생될지가 어찌 그쵸, 보면 약간 무궁무진해 보일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에 입혀버리면 이게 진짜 피지컬 AI 쪽으로 완전히 또 파생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고 뭐 자동차에 인맥이 되면은 뭐 네.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로보택시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초입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펼쳐 나갈지가 참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은 챗 GPT가 쏘고 올렸는데 악셀은 이제 알파벳이 밟았고, 밟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악셀을 밟았는데 이게 그다음 이제 누구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뭐 예측. 날아가야 되나 뭐 모르겠네요. 예, 뭐 일단 중간에 사고는 한번 나겠죠. 아니 근데 그 제미나이 3가 뭔가 이거는 제 피셜일 수도 있지만 공개 당일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약간 그때는- 뒷북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그때는 오히려 3.0에 대한,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뭐 4.0 나올 때나 3.5, 챗 GPT가 나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면서 하루 정도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뭘 다 써봐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검증 작업이 좀 필요하지만,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사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클라우드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호평을 받는 이유가 민간의 영역도 있지만 좀 공공이나 아니면 네. 군사 쪽으로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죠.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틈새 시장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면에서 또 확실히 좀 챙겨가겠다 이런 면모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알파벳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비중을 좀 줄여야 예, 여기 시청자분들이 잘못하다가 여기 스튜디오로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예, 하여튼 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뉴스 하나만 좀 빠르게 하나 더 보고 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만큼 예. 이 부분도 오늘 나온 뉴스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간밤 S&P 500은 6주 만에 가장 좋은 하루를 보였고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역시나 좀 2%가량 뛰면서 지난 5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연준 파월 의장은 내부의 이례적인 분열에도 좀 불구하고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연준 내부의 의견차는 파월 의장이 재임한 8년 기간 동안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 또 고용 성장은 둔화하는 한편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내부의 의견을 들여다봤더니 총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파월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은 12월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동결을 취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일단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자. 그리고 1월까지 좀 기다리는 방안인데 두 번째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연준 내부의 이런 불확실성이나 의견차가 너무 크고 또 예. 그 혼란성이 시장으로 가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첫 12월 번째? 금리 첫 인하다라는 번째 이야기가 시나리오. 좀 크게 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는 동결한다고 했다가 하루는 인하한다고 했다가 뭐 이거를 제대로 왜냐면 된 방향성이 어떻게 자기들도 된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몰라 그 친구들도. 예. 근데 우리 대표님은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표님. 부담을?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하 가능성은 확실히 크다. 네. 인하가. 12월에요? 예, 12월 10일 날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예. 뭐 이유가 사실은 딴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만 보면은 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하를 못할 거라고 동결할 거라고 보는 쪽 의견들은 뭐 지표가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연준 이사라든지 지역은행 총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예. 다 자기들 각자의 지표를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사나 여는 총재들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경제학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기 네, 때문에 보좌관들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안 갖고 있지만 네. 자기의 어떤 지표들을 사실 다 갖고 움직여요. 뭐 저도 그렇잖아요. 뭐 정부가 뭐 지표 발표 안 해준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표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참고를 하려면 많죠.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미 지표는 다 들어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괄적인 지표가 뭐냐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현재 수준이고 네. 노동시장은 균형되고 있고 소비 지표는 둔화되고 있고 딱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번에 12월 10일 정도는
사실 연준이 이제 2026년도 전망치, 그다음에 점도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뭐 노동 지표 이런 것들을 이미 이제 발표를 해야 돼요. 전망치를 내줘야 되는 게 또 12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게 12월 달인데 지금 연준 위원들 물론 이제 지금 FOMC 12명 위원 간에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도표에 나오겠죠. 네, 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네. 딱 이겁니다. 올해 정리하고 내년을 보자. 아. 그러니까 올해는 내려버서 끝내버리고 내년 어차피 5월 달에 파월의장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된다 보면은 1, 2, 3, 4월 달은 제가 볼 때는 1월 달하고 이제 3월 달 이 정도는 네. 사실 두 번은 기준금리 건들지 못해요. 그럼 맞아요. 이제 빨리 끝내자는 지금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결국은 이제 금리 지지 인하를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지지한 거거든요. 사실 이분의 비중은 넘버 2예요. 사실은요. 부의장 다 필요 없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 시장 조작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사실 뉴욕 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회의가 있으면은 파월 의장과 함께 참석하는 게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분의 한마디 자체가 결국은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를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끝난 거다. 내부 정리 다 된 거다. 되게 제가 재미난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이분께서 지금 노동지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데 금리 동결을 해야 될 이유를 전혀 나는 모르겠고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이것보다 더 좋은 금리 동결의 논리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약간의 네. 그 밑에 우리 고등학생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찍혔어요. 네. 이게 얘기하는 그 석상에서 그의 그 어떤 억양이나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본인 가르치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근데 연준 안에서 이 동결을 외치는 그런 입장을 좀 보면 뭔가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 이런 뉘앙스로 사실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쪽이 민주당 파죠. 음. 민주당 쪽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자는 거고 네. 공화당 쪽은 지금 다른 것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고용이 깨지고 있는데 이게 못한 짓이냐. 빨리 금리 내리자.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연준 위원들은 사실 이제 연준 이사죠. 네. 이사회 이사 이제 6명 이제 반반씩 했어요. 그런데 지역은행 총재들이 4명인데 거기에 사실 리더가 뉴욕 그 윌리엄스 연은 총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계속 수잔 콜린스 이제 그 연은 총재가 계속 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일시에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역시 사람은 파워가 있고 봐야. 파워가 틀리죠. 이게 그러니까요. 무게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이런 정황상으로 본다면은 네. 결국 12월 1일 날 양적 긴축 종료 딱 되고 네. 네. 금리 인하까지. 예, 그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 또 기준금리 인하잖아요. 네. 계속 일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선상에서 이어질 거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슨 뭐 이번 주에 뭐 PCE 지표 나오고 9월 달 거, 그다음에 3분기 이제 경제 성장률 나오고 뭐 다음 주에 10월 달 11월 달 고용 지표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일정은 정해져 버렸다 이미. 그럼 만약 11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쳤을 때 시장은 이거를 선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반영을 했다가 그게 뺐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여는 그 기준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과의 이제 약간 갈등 문제, 그 다음에 AI 이제 그 버블론까지 이 세 개가 겹치면 시장이 다시 반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사실 다 정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그 저는 지금 시장의 이 방향이 정상적인 그 재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방향인지도 가끔 궁금해요. 왜냐면 어제는 이거를 좋게 얘기했다가 다음 날은 이걸 나쁘게 얘기했다. 막 이러니까요. 네, 맞아요. 해석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너무 간단하네요. 네, 간단. 맞아요. 잘 보셨어요. 네. 아주 뭐, 명확하게 뭐 보셨어요. 바람 이렇게 불면 예, 저렇게 불다 이거 뭐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아하.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연말 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내년도 경기 지표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번에 이제 관세 배당금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그게 한 번 더 나오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면은 네, 그러면 3쿠션으로 그냥 산타가 아주 그냥 2명이 되는 거죠. 산타가 파월이 10일 날 산타 한 번 예, 예. 하는 거고 트럼프 산타가 또 그다음에 되는 트럼프 거죠. 산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연말 랠리가 세질 수가 있죠. 이거 알겠습니다.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러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유동성 경색 때문에 시장에 약간 움츠려 있었던 이런 분위기를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해서 시장이 어떻게 또 돌려 세울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뉴스가 있고요. 지금 기업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기업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브레이킹 뉴스 하나 좀 전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브레이킹 뉴스 나왔는데 네. 또 떠드는 동안 브레이킹 뉴스가 이미 오. 아니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잠시 후에 또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읽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PM10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일단은 뭐 큰 굵직한 이야기만 드리자고 한다면 알리바바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 매출이 전년비 34% 증가한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호실적에 지금 알리바바 주가가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아까는 거의 5% 가깝게 상승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예, 예. 뭐 오늘장에서 알리바바가 지금 뭐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좀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줌 커뮤니케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개발사 줌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원래는 사명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2024년 11월에 줌 커뮤니케이션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인베스팅닷컴이 요즘 일을 안 하는지 이걸 적용을 안 해가지고 인베스팅닷컴에는 아직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등록이 되어 일안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예. 저도 근데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줌 비디오라고 줄여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어쩐지 저도 그렇게 입에 착착 붙지는 않아요. 오늘 저도 아마 줌 비디오라고 뒤에 가서는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너무 일을 안 해서 사무실 어딘지 까먹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요. 예. 뭐 이거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거를 보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운영은 하고. 잘 되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사명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궁극적인 이유는 비디오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예고했다는 뜻입니다. 뭐 간단하게 기업의 개괄에 대해서 좀 보자면 줌 커뮤니케이션은 2011년에 설립이 됐죠. 이름 그대로 화상회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줌 미팅도 이 회사에서 나왔고요. 뭐 줌 팀챗, 줌 웨비나, 줌 룸스 등도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와 온라인 미팅 등이 확산되면서 이 줌 커뮤니케이션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자 직원들이 하나씩 사무실로 복귀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들도 화상회의 기능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화상회의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지기가 조금은 힘들어지자 이 줌 커뮤니케이션은 비디오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AI 시대에 편승해 AI 사업을 주력하겠다는 일종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실적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일단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5%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실적을 보진 않았지만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줌 커뮤니케이션은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달러 52센트, 매출은 12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전년비 4.7% 증가했고요.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가이던스도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4분기 EPS 가이던스는 1달러 48센트에서 1달러 49센트로 예상치였던 1달러 45센트보다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2억 3천만 달러에서 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2억 3천만 달러보다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는데요.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는 5달러 95센트에서 5달러 97센트로 예상치였던 5달러 84센트보다 하단과 상단 모두 높아졌고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의 48억 5,200만 달러에서 이번에는 48억 5,700만 달러로 상향되며 예상치인 48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줌 커뮤니케이션의 CEO 에릭 위안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요 거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AI 도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AI 트렌드에 맞추어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 연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 고객이 전년비 6.1%, 영업이익률도 전년비 41.2% 늘어났다고 하고요. 영업 현금 흐름도 6억 2,900만 달러로 가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줌 커뮤니케이션이 AI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표적인 예로 지난 9월에 공개됐던 AI 어시스턴트인 줌 AI 컴패니언 3.0이 있는데요. 이전보다 당연히 기능도 발전이 됐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조절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을 원한다면 월 12달러의 유료 버전인 커스텀 AI 컴패니언 애드온도 있습니다. 줌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AI 도구들이 이번 분기 시장에 호평을 이끌어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고요. 이에 대한 고객들의 채택률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성명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메이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승인이 됐고요. 이미 줌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오라클 역시 파트너십을 앞으로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커스텀 AI 컴패니언 애드온을 전 세계 지사 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또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명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4분기에 줌 커뮤니케이션은 AI 기반 화상 면접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브라이트 하이어를 합병시킬 예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일부 온라인 사업부의 서비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관점도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2027년까지의 중기 경로를 보자면 안정화, 사업 영역 다각화, 그리고 AI 시장 전반의 확장,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성장 동인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Q&A를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줌 커뮤니케이션의 주가는 2020년 10월 19일 뭐 하고 있어요? 한 문단 더 있어요. 예. 한참 알겠습니다. 팬데믹이 정점일 때죠. 사상 최고치인 568달러 34센트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비해서는 현재 약 86%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많이 올라봤자 지금 80달러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팬데믹 당시보다는 가야 할 길이 좀 먼 기업이다라고 야.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차트를 잠깐 봤는데 야, 이거는 주가가 뭐 이거 언제 올라가죠? 이거 600불이 최고점인데 지금 이거 82불. 뭐 물론 아예 저점 대비해서는 아예 뭐 바닥은 아니지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이 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줌 커뮤니케이션 이 기업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완전히 그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그렇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없으면은 전혀 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네. 인캐스터는 약간 나이대가 학교- 어리니까 학교를 줌 수업으로 맞아, 들어간 세대일 학교도 아마 거예요. 시험을 줌으로 하지 줌으로 않았었어요? 했어요. 제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코로나가 터져서 고3이었어요? 시험 보라고 어. 한글했고 나머지는 줌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줌 수업을 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가방 들고 가는 거거든요. 야, 코로나 때가 고3이셨어요? 네, 말해요. 야, 이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이거 보고 예. 느낀 점이 음. 아니 아무리 좀 AI가 대세론 하더라도 줌이 과연 이 비디오 말을 하나 뺐다고 AI 기업에 합류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노력을 그런 해보는 걱정이 거죠. 일단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다. 네. 보통 이제 그런 워딩을 많이 씁니다. 네. 유의미한 증전을 유의미한 이루었다. 증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생각해봤는데 같고. 저 코로나 때도 환경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네요. 그래요? 이거 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서는 예. 또 이제 이 CEO가 또 중국계잖아요. 중국계 차이니자 아. 또 이제 맞아요. 오해도 네. 좀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성이 예. 위안인가 봐. 예, 위안이니까 이제 에릭 위안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좀 약간 루머도 좀 많았고 뭐 무슨 루머요? 중국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빼돌렸다 뭐 그런 얘기까지. 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쭉 빠졌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경쟁사들도 또 계속 더 나왔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웹엑스라든지 스카이프, 네. 특히 이제 웹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이런 것을 이제 되게 잘 그 오거나이즈를 해갖고 이제 좀 매출을 올리고 이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제 요 업계는 이미 사실 경쟁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AI라는 게 여기서 접목이 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AI가 접목이 된 줌이라는 것을 뭐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게 뭐 정말 뭔가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만큼의 뭔가 압도적인 무엇인가가 보여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노키아 같은 애들처럼 완전히 다른 걸 해버리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많이 보죠. 이제
그 비주얼 영상들.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앞에 이제 사람이 비주얼로 딱 뜨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메타버스. 메타같이 이제 예.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영상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빅테크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얘도 달라붙을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웹엑스 같이 교육 프로그램 쪽을 AI 쪽으로 좀 더 뭔가 오거나이즈 하는 예. 아니면 좀 M&A를 해야죠. 합쳐갖고 이제 뭔가 독점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지금 뭐 AI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 저거 $500 갔었었는데 뭐 그걸 기대하시긴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는지 또 하나 짚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비서 코파일럿이 기업 현장에서 예상보다 좀 차가운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 $30라는 구독료에 비해서 업무 효율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에서는 아예 도입을 중단하거나 또 더 저렴한 AI 툴로 변경하고 있는 그런 노선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에 좀 가만히 있진 않았죠. 뭔가 대응책을 생각해냈는데요. 저가 요금제를 선보이고 또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모델까지 자사 플랫폼에 추가를 하면서 서비스 강화에 좀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실사용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표준 이 500대 기업의 90%가 코파일럿을 도입했다라는 화려한 수치가 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본다면 사용 빈도가 좀 낮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약점이 되겠고요. 또 이 잠재적인 리스크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이 AI 업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구글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나간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픈 AI도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전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김민캐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코파일럿을 네. 쓰실 예정이세요? 뭐 제미나이랑 챗 GPT 쫙 깔려 있어요. 그 내가 난 코파일럿 써야지 오늘? 사실 저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런 점에서 이미지에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미. 이미지 어때요? 이미지가 좀 뭔가 AI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밀렸다. 브랜드 이미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좀 탈피하려면 예. 확실히 뭔가 가진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무기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이 무기를 듭니다. 앞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저 시장이 전문가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한 번씩 바꿔서 역할을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도 뭐 이게 뭐 더 좋고 뭐 벤치마크 점수가 네. 제미나이가 에서 4,970점인데 얘는 4,960점이고 이런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죠. 다 각자의 기업마다 본인께 최고다라고 네네. 얘기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정말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코파일럿과 제미나이와 챗 GPT를 쓰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이 네. 또는 우리가 느꼈던 결과물이 결국엔 그게 시장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미지라고 말한 이유도 솔직히 세 개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다고 하면 데이터 면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챗 GPT를 더 많이 쓴다라고 말할 것 같고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제미나이는 솔직히 요즘 굉장히 또 3가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많을 것 같고 뭔가 나의 주관적인 면을 이해해줄 것 같아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로 과제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제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점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다 한번 써보시지 않으셨어요? 파일럿은 뭐 돈은 아직 안 냈고요. 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파일럿 시범 케이스만 이렇게 각다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사실 검색 기능보다는 이제 문서 작성할 때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네. 워드 파일 막 치다 보면은 그쵸. 옆에서 영어로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그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 막 다 자동으로 막 잡아주고 예.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PPT 같은 거 작성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이게 도식을 잘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누르면 옆에서 도식 샘플들이 막 나오면서 내가 누르기만 하면 이게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뭐 그런 식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사용하다 보면 비즈니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회의 내용 같은 걸 이렇게 대충 쳐놓으면 자기들 알아서 막 요약을 해줘요. 이런 기능들이 그런 있거든요. 기능이 좀 다른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게 뭐 그렇게 기능이죠. 기능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아웃룩 같은 걸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 기능을 꽂아주는 게 사실은 지금 코파일럿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써보면은 자꾸 막 이상하게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나 이걸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쪽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얘들 돈을 내고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이걸 써야 되나 그리고 그런 정도 가격이 수준 너무 같아요. 비싸다라는 네. 피드백도 많거든요. 네. 아, 요즘은 그래서, 뭐 기능도 좋아야 되고 뭐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너무 예전처럼 그 만족시키기가 옛날 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OTT 시절처럼 얘도 구독했고 쟤도 구독했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닌 아니죠. 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뛰어난 하나만 딱 네. 구독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코파일럿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찬밥 신세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너무 예.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예. 개발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발을 좀 더 해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잘 안 가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잘 들고.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면 엄청 내리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요, 약간 재미가 맞아요. 없어요. 뭔가 이제 트리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도 하나만 더 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오픈 AI 쪽으로도 이슈 함께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성형 AI 시리즈로 갖고 나오셨네요, 오늘. 맞아요. 예. 오픈 AI가 쇼핑 리서치 기능을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좀 조준한 뉴스를 제가 챙겨봤는데요. 이번 기능은 쇼핑에 특화된 GPT-5 미니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취향을 통해 또 대화를 통해서 취향을 파악하고 이 제품의 스펙을 다양한 기준으로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정확도 면에서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검색 방식이나 또 이전 모델보다 정확도 면에서 64%가량 향상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AI 쇼핑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기능이 구글과 아마존을 겨냥한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좀 이렇게 찾아볼 때 검색, 필터, 그리고 리뷰 확인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됐었는데 이 쇼핑 과정이 대화 한 번이면 좀 추천을 해주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면에서 충분한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변화는 구글의 검색 광고 사업, 또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이슈라고 생각해서 챙겨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픈 AI와 또 사실 이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을 접목시킨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 월마트와 뭐 방금 이야기 좀 해주셨지만은 뭐 여러 이 쇼핑에 특화된 어떤 모델 기반 그리고 뭐 월마트, 쇼피파이, 그 이베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또는 아마존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쇼핑을 더 좀 쉽게 결제까지 한 번에 또 이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면 오픈 AI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 쇼핑이 잘 안 되면요? 쇼핑이 안 되면 저는 그렇게까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다. 쇼핑도 저도 왜냐하면 쇼핑은 너무 마이너한 영역 같은데. 사실 이제 오픈 AI가 예. 사실 국내에서 보시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이미 쇼핑 기능을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3, 4년이 넘어가요. 예. 근데 오픈 AI가 지금 와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웃겨요. 뭐라 그럴까. 이미 아마존 뭐 구글 다 하고 있고. 예. 근데 지금 와서 이걸 갖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지금 내는 맞아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건 안 되면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기대도 없어요. 솔직히 시장에서 이미 기대도 없고 자꾸 이런 데다가 신경을 쓰니까 자꾸 제미나이한테 밀리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나름 제미나이 3를 견제한다고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거기서도 밀리나요?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여기서 뭐 지금 갖다 꽂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화가 이제 나셨네. 이거 화가 나요, 연결할 지금. 만한 비즈니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없잖아요. 이게 없다라고 아무것도 봐야죠.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쇼핑이 지금 마지막 단추. 아니, 마지막 단추가 너무 연약한. 아니 광고를 좀 제대로 한다던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예. 쇼핑에 가서 그걸 검색 AI 검색을 해주겠다고 뭐 그건 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돈 되는 거 예를 알겠습니다. 들면은 제미나이 3를 제패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미나이 3보다 사용해보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능 대 그런 거죠. 기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지금 오픈 AI는 아직 이제 상장이 안 됐잖아요. 상장을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 충분한 자본을 모으고 싶으면은 사실은 가장 독점적으로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다른 검색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AI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그걸 사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본인 입으로도 지금 대놓고 제미나이 3가 더 좋은데 우리 거보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지금 사실 아니죠, 지금. 아. 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미나이 알파벳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썼던 이제 뭐 TPU가 또 뭐 갑자기 부각되고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은 맞아요. 사실 오픈AI 입장에서는 지금 IPO를 앞두고 지금 최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가져가야 이제 되는데. 이 이제 그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소비자들의 그런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뭐 쇼핑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오픈AI가 얼른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오픈 AI 주가의 그러니까 움직임 상장이 나중에. 되면 상장이 되면 나중에 만약 상장이 되면은 첫날이 최고점일 거야 아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지 최보 앵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적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통신, 자동차 등 산업용 계측기와 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사이트는 4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달러 91센트, 매출은 14억 2천만 달러로 모두 컨센을 비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뭐 쭉쭉 뻗어나가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프리마켓에서 14% 넘게 상승폭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AI입니다. AI 인프라와 반도체 테스트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강력하게 뛰어 올라준 게 주된 동인이었고요. 이번 분기 주문량도 전년비 14% 급증하며 AI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줬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그러니까 1분기 가이던스도 투자자들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충분했는데요. 1분기 EPS 가이던스는 1달러 95센트에서 2달러 1센트,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5억 3천만 달러에서 15억 5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능가했고요. 2025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도 연 5%에서 크게는 7% 성장까지 관측하는 장기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키사이트는 유난히 크고 작은 M&A가 잦았는데요. 크게는 세 건이죠. 스파이런트, 시놉시스의 옵티컬 솔루션 그룹, 엔시스의 파워 아티스트 부문 등의 이동 그리고 M&A 과정을 여러 거쳤고요. 이를 통해서 대략 3억 7,500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약 1억 달러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명문을 통해서는 2025 회계연도에 이외에도 여러 건의 R&D 투자, 13억 달러의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현금 흐름도 달성했다고 말을 했고요. 이 항공우주, 방위, 정부 부문에서 모두 최대 규모의 주문을 통해서 관련 매출이 전년비 8%까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6G, 네트워크 모델링, FR3 스펙트럼 등 여러 가지 신규 응용 분야에서도 새로운 고객사들과의 협력이 체결됐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이나 기업 발전의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밝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도 캐즘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지금까지 확연된 사용량은 안정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Q&A에서는 M&A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나왔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M&A의 통합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일시적인 정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2027년에는 유선사업부에서 6G 현실화에 대한 자본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예고했던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봤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키사이트는 올해 관세의 영향을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공표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그 범위 하단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새롭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관세 영향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의 견조함 덕분에 관세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평가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뭐 최근에 뭐 광통신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 어찌 보면 전력에 대한 문제, 그 전력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좀 덜 쓰면서 성능을 좀 좋게 만드는 그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광통신 기업들로 인해서 조금은 더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이 좀 전력을 그나마 덜 쓰면서 뭐 학습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AI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니즈가 강력하게 튀어 올라주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뭐 여러 기업들이 다 그 데이터 센터라는 그 중심 안에서 물론 뭐 지금 엔비디아부터 뭐 AMD 뭐 지금 알파벳의 뭐 TPU 아까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다 막 전력부터 해서 막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인프라부터 그렇죠? 뭐 이게 지금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요게 최근에 유동성에 대한 문제
특히나 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빠지고 금 시장도 좀 빠지면서 이러한 밈이나 테마가 좀 짙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 많은 참여자분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내년까지도 쫙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2차 랠리가 뭐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산업군을 좀 판단하신다면.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종목들이 네. 2차 랠리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조금 강해요. 아, 예. 의구심이 좀 있다. 예, 지금. 예. 왜냐면 원래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분이 아니신데. 왜냐하면 사실 데이터 센터 자체 핵심을 봐야지. 예. 예를 혹시, 들어 예.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AI 쪽에 자꾸 이름 갖다 붙이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자기 이제 본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애들은 사실 혹시 골라내야 돼요. 관세 배당금이 나온다면? 관세 배당금 나온다고 해서 안 키사이트 가겠죠? 테크놀로지 아, 그래도 안 가요? 예, 이 기업은? 여기는- 그럼 여기는- 진짜 아닌 걸로. 사실 이 기업 자체는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예.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계측 아. 쪽에서. 그래서 예. 자동차 쪽 이제 검사 장비 쪽을 많이 해줘요. 음. 원래 이제 그쪽에도 워낙 유명한 회사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쪽 이제 계측만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OLED 이런 쪽으로 또 약간 계측을 좀 옮겨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또 AI라는 또 단어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매출의 태반은 사실 자동차 계측에서 나와요. 아. 그래서 저기서 이런 기업들 보면은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예. 자동차 산업이 좋으면 이 회사는 진짜 가야 될 예, 종목이에요. 예,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AI라는 단어를 갖다 꽂아놓고 아까 준같이 어느 그러니까 순간에 이제 조금 AI를 주가를 좀 꽂아놓고 올리기 위한 하나의 아니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일단 AI 다 갖다 붙이고 일단 보기. 뭐 데이터 센터도 계측을 하겠죠.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AI 갖다 꽂는 거고 거기에다가 라이트 갖다 뭐 전구 갖다 꽂아도 그래도 AI 관련주? 관련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땅을 다지는데 탄탄하게 다졌다 데이터 네. 센터를 뭐 그것도 그러는 거고 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중요하게 저는 네. 그냥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판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 딱 요 정도까지만 봐야지 뭐 더 늘려갖고 우리가 뭐 계속 땅을 파다 보면은 언젠가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겠죠. 근데 더 파다 보면 돌도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 보고 네. 가자. 어. 제가 그래서 AI도 이제 교육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만 보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다 엮다 보면은 제가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예.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어. 뭐 통신 장비 딱 요 정도만 한 3가지 파트만 보고 가시는 게 예.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조정도 주기도 했고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너무 우리가 그 AI 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네. 좀 우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나 좀 보고 또 이야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시리즈로 묶어왔었는데 AI가 마지막은 없으면 이제 우리 제 생각에 저희 방송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AI 관련 주로 묶을까요? 그럼 마지막은 조금 관련과 멀어졌던 애플에 관련 먼 대해서도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원, 또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뭐 감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대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수십 명이긴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기업과 학교, 또 정부기관을 담당하는 영업 조직에서 수십 명을 감원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애플에서는 정말 드문 구조조정이라 좀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사실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애플이 좀 아이폰 17도 잘 팔리고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최고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줄여나간다고 하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조직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내부 직원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제3 리셀러, 그러니까 간접 판매 비중을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함께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수십 명을 감원했다고 해서 조금 작은 이슈긴 하지만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AI 대체되는 인력이 좀 아닐까라고 하는 시장에 의문점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유난히 감원에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기업이라고 뭔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감원이 항상 최후의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메타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M7 기업들이 다 그렇게 대규모의 감원을 하는 동안에도 애플은 사실 감원을 가장 마지막으로 좀 미루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감원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라 뭐 약간 뭐 그러한 비용 감축에 대한 부분 진짜 이
기업 재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네. 것도 뭐 한 번쯤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유가 뭔지. 근데 수십 명이다 보니까 이게 조직 효율화라는 단어가 너무 수십 명 치고는 너무 큰 단어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이죠. 수백 명 정도는 감원을 그렇죠. 해줘야. 뭐 한 수천 명 정도 돼야 조직 효율하다 보이겠는데 수십 명은 너무나도 큰 단어를 좀 붙인 것 같고, 물론 이 안에서 뭐 AI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지금 뭐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같은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이어서 이런 보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애플이 뭐 그러한 최근에 감원, 네네네. 사실 그 아마존이 엄청난 3만 명 가까운 그 감원 소식 자체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파급력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십 명이라도 감원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야 이거 너희들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소위 얘기해서 뭐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 근데 애플은 감원 말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애플 어떻게 보세요? 정말. 예. 사실 이 영업 조직 뭐 감원했다는 것은 그냥 핑계일 것 같고요. 이제 애플 조직이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을 하고 제품 생산은 다 이제 폭스콘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판매만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판매만 하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국 5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해갖고 미국 내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해야 돼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기존에 안 해봤던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도 조달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보틱스를 통해 갖고 제품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고 네. 아까 얘기했던 키사이트 같은 이제 계측 장비, 검사 장비 갖다 또 써야 되고 하여튼 이제 다양한 지금 앞으로 이제 생산 조직을 이제 새로 만드는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지금 갖고 있는 뭐 판매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보면 다른 데도 아니에요. 기업, 학교, 정부기관을 담당하는 영업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감축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조정들을 어떻게 지금 할 건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이 뭐 연구 조직부터 시작해서 생산 조직, 판매 조직,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것을 이제 성과를 이제 분류하는 조직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애플도 이제 이렇게 이제 회사가 뭔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네. 그걸 지금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비용 아낀다라고 뭐 10명 잘라봤자 몇 푼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뭐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거든요. 예, 제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애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올해까지는 뭐 실적 좋게 최대 실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장 내년부터는 지금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에 대한 이제 변화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뭐 AI 모델 뭐 이거는 뭐 또 나와봐야 알겠죠. 뭐 지금 우리가 저희가 또 얘기해봤자 네. 예, 계속 이제 해묵은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뭐 애플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시장의 어떤 네. 반향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주가는 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크게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애플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 또 이한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 네. 시간. 종목의 시간? 종목의 시간이 요즘 왔습니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갖고 네.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예. 이제 배당주 한번 봐야 된다. 배당주. 배당주. 왜냐하면 이제 연말 됐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죠.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 저희가 괜찮은 종목 하나만 그냥 골라왔습니다. 네. 요거 한번 해놓으시면은 배당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꼭 뭐 양도소득이라든지 매매 차익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원오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 에너지 기업이고요.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처리, 저장, 운송, 예. 그 다음에 분류 등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드스트림 쪽에서는 가장 탄탄한 업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장점은 해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되게 견고해요.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쪽이니까. 그리고 분기별 배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그냥 분기별 1달러 이상을 항상 지급을 해줘요. 분기별 1달러. 예. 근데 주가는 계속 70달러에 있어요. 그럼 오. 1년에 한 4달러, 한
한 4.2달러 정도 계속 수령을 해요, 현금으로. 예, 예. 근데 주가는 70달러예요. 예. 그러면 배당률 한 5.8%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더 좋은 것은 실적이 탄탄한데 주가가 별로 오르질 않아요. 주가가요? 예, 정의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배당률이 떨어져 버리죠. 배당률이 떨어지죠. 예, 떨어져 버려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년에 지금 한 330억 달러, 올해 같은 경우는 330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버렸고 최대한 대략적으로 한 200달러에서 한 200억 달러에서 한 300억 달러쯤 매출도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괜찮고 뭐 괜찮은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주가는 안 오르고 배당은 꾸준하게 해주고 천연가스 쪽입니다. 아니 요즘에 사실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천연가스 기업들도 많이 좀 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출이 예. 작년보다 올해 한 50%가 올랐어요. 아, 영업이익도. 예. 근데 주가는 지금 한 12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유업체는 P 곱하기 Q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라이스 곱하기 이제 퀀터티인데 예. 프라이스가 자꾸 떨어지니까. 최근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출은 증가하는데 주가에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견고한데 예, 예. 견고하고 목표 주가도 한 80에서 90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분기당 1달러씩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약간 부실한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보다 이와 같이 견고하고 앞으로도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 예. 꾸준하게 배당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없지 않을까. 지금 예. 최근에. 네. 그래서 11월 3일 날 배당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2월, 5월, 8월, 11월 예. 매일 이제 3일 이날 딱 배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굳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 때문에 배당 ETF를 많이 받으세요. 월배당 ETF를 막 넣으신 분들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도 넣어도 1년에 4%가 안 돼요. 이건 5.8%. 더 그것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예. 분기당. 예. 그다음에 좀 보시고 있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또 사세요. 계속 할까요? 그러면 더 배당률이 높아집니다. 배당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배당률 자체가 또 높아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일부 또 주는 것은 1달러 계속 주고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시면은 굳이 월배당 ETF가 사실 필요 없이 그냥 미국 주식을 좀 편안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안 쓸 수도 없고. 예. 네, 이 기업은 인프라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기업의 어떤 주가적인 측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기업들 어찌 보면 좀 소위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다. 재미가 뭐 이런 없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또 2025년 돼서는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요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뭐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유가가 지금 이제 국제 유가죠. 네.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똑같이 보통.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의 어떤 생산과 소비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냥 주가만 움직이고 있고 최근 예. 들어서 정유주들이 다 빠진 이후에 거기에 동조화된 것밖에 없다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유가는 이제 예. 저는 계속 60달러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왜냐면- 뭐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는 것들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됐죠.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지정학적 문제도 그렇죠. 좀 있고. 그게 반영된 게 58달러, 59달러잖아요. 배를 다. 그러니까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되면은 결국 유럽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쓸 수밖에 없다. 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전반적인 국제 유가들이 조금 더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일단 현재 어떤 공급이라든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한 60달러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유가가 아주 많이 빠질 경우에는 천연가스는 별로 그렇게 빠지질 않거든요. 워낙 싸게 공급이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좀 방어 위주로 좀 갈 수도 있고. 뭐 오노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업스트림이라든지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미드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운송이라든지 추출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은 깔고 하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가는 뭐 지금 70달러도 되게 안정화돼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도 사실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여기 마지막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주셨던 많은 기업들 중에 네. 지금
가장 괄목할 만한 어떤 성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지난번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올려놓은 거 그거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 지금.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아요. 하여튼 인투이티브 서지컬뿐만 아니라 몇 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얼른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여기 아니 뭐 이제 저희 어떤가요, 시청자분들께서 늘 루루는 옆으로 계속 기고 있어요. 야. 예. 참. 좀 옷 좀 입어주세요. 네. 아, 룰루 제가요? 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창신 메모리 관련해서 하나 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창신 메모리. 창신, 네. 네. 사실 뭐 국장 이슈와 조금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신제품을 전격적으로 좀 내놓으면서 네. 좀 중국 디램 시장의 업체 조금 점유율 면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좀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생산 능력 면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창신 메모리 이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봐야 돼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결하게. 계속 지금 제가 미국의 하이엔드 반도체하고 중국의 범용 반도체가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선두에 지금 뭐 창신 메모리 여기는 디램 쪽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LPDDR5까지 양산이 시작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DDR7, LPDDR7이거든요. GDDR까지 7인데 얘들은 5란 말이에요. 그럼 격차가 지금 한 6, 7년 정도 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6, 7년. 예, 6, 7년 정도 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부에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치고 왔냐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까지 끌어올렸어요. 마이크론 다음입니다. 예. 많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34%대 지금 D램, HBM 포함해서 지금 꼭 올라와 있고요. 마이크론이 한 22%인데 창신이 그 다음에 바로 3%입니다. 3%? 예. 그 다음에 뭐 창신뿐만 아니라 지금 양쯔 메모리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된다. 양쯔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쪽인데요. 이번에 200단 이상 고층 낸드까지 지금 얘들이 끄집어냈어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기 한 29%, 하이닉스가 19%, 그다음에 키옥시아가 한 16,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샌디스크가 한 12% 나오는데,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가 지금 한 3%까지 끌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기술이 지금 200단 이상 고층 낸드면은 거의 사실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 기술로 올라와 있고요. 사실 막 계속 지금 생산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하에서 저는 범용 쪽에서 지금 창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쯔 메모리 올라오는 거 보면은 사실 무서워요. 수치 말씀드려갖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수율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또 많이 그렇죠.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중국 쪽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겠네요. 계속. 사실 저는 이제 껄끄럽다기보다는 예. 국내가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아, 완전히. 네, 한국은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예.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뭐 지금까지 좀 하이엔드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이엔드 쪽으로 계속 지금 옮겨가고 예, 있는 예, 거고. 예. 사실 뭐 삼성전자 HBM3도 사실 뭐 지금 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관 합동 이제 회의에서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5년 안에 지금 400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50조 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투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수요가 더 커지는데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비를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5년 동안. 그런데 그러면 뭘 늘리겠습니까? 범용 쪽 안 늘릴 것 같아요. 저는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앞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하이엔드 쪽으로 가야 되지 범용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가 뭐 중국 정부 같이 뭐 몇백조 원을 갖다가 쏟아 버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쫓아오는 뭐 범용 쪽을 더 잡겠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던져주고 우리는 좀 더 높은 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시장 자체를 뭐 간단하게 또 저희가 한번 잠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9%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AMD 마이너스 4.3% 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구글 이러한 기업들 지금 브로드컴 3%, 구글 4% 이렇게 상승 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또 반도체 쪽에서는 다른 이런 색깔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약보합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시장 자체가 뭐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또 이러한 갭을 또 메꿔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 흐름이나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또는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자, 이러한 전망까지도 앞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아마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좀 알려주신 원오케이 자, 요 기업도 배당으로서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보아 앵커 김민기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저희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서류 더미 속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we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지금처럼 Shine on, you're doing fine 세상에 외쳐봐 작은 꿈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가 Shine on, feel the light 이 노래가 닿을 때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빛나길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 네, 최보아 기빈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이었는데 다시금 더 광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전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앞으로 흘러갈 그런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들의 표정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히트맵을 잠깐 열고 왔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의 표정이 너무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빨간색과 초록색이네요. 맞습니다. 먼저 구글부터 살펴보시면 알파벳의 주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대 상승분, 어제 마감장에는 6%까지 올랐는데 어제 저희가 시장에서도 PM편에서 구글이 이제는 뭐 AI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게 그쵸, 아니냐, 그쵸.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오늘도 좋네요. 여기에 따라서 또 브로드컴의 주가도 3%대 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 쪽은 조금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그러게요. 3%대 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긴 한데 AMD도 4% 넘게 현재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었죠. 마이클 버리와의 뭔가 그런 공격적인 이슈들이 함께 나왔었는데 주말 동안 애널리스트의 메모를 보내서 버리의 주장에 좀 반박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함께 나왔습니다. 젠슨항 CEO가 역시 강력한 실적을 근거로 이를 좀 반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버리는 또 월요일 추가적인 게시물을 통해서 자신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재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뭐 그 영향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뭐 크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었다라고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진 않네요. 네. 다음으로 애플도 함께 열어볼까요? 저희가 아까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애플 역시도 주가에 그런 큰 폭으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폴란드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애플을 상대로 시장의 지배적인 남용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메타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도 역시나 조금 그래도 온기를 띠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인디애나주 북부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아마존의 움직임은 맞아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온기를 띠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도 뭐 그렇게까지 별 반향은 없네요. 어제 시장에서 사실 6%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안 나온 것으로도 좀 다행으로 생각해도 될 것 네. 같긴 한데 뭐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분위기 함께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승인을 2026년 2월까지 원래 테슬라가 약속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 당국에서는 FSD 승인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또 반박성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또 사실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메타의 주가도 함께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메타 쪽으로는 오늘 조금 그래도 이슈가 이슈가 있었죠. 불어오긴 하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또 브리핑과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의 표정들 함께 살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현재 시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제가 댓글을 프리마켓 뉴욕 끝나기 전에 잠깐 봤는데 귀가 좀 간지러웠어요. 누가 속보 요정을 엄청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속보가 있길래 저를 이렇게 찾으시지 하고 저도 좀 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네. 평화 협상에 결국 합의를 했다라는 오.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네.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완전히 합의에 성사가 됐다라는 네. 내용까지는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는 다른 매체의 기사 하나 좀 전해드리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의를 위해서 곧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평화 협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지금 현재 많은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는 러우 전쟁을 좀 끝낼 때도 됐죠. 이번에는 정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모두에게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좀 종전으로 가는 길이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걸 성공을 시킨다면 한 건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 고급스럽게 말하면 노벨 평화상을 좀 노려봐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실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좀 생기긴 하네요. 제가 뭐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친동생이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우 전쟁이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 네. 그 마음이 뭐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해요. 뭐 아무튼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네.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이야기가 저희 또 PMT 끝나기 전까지 한 번 더 들려온다면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많은 비율로 오르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좀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캐스터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구글과 엔비디아만 희비가 교차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종목별로도 정말 좀 양분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오늘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 좀 차례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제가 프리마켓 뉴욕 방송 때 실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다시 한번 반향을 받아가고 있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13%, 뭐 높게는 14% 넘게 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이 종목은 약간은 낯서실 것 같기는 한데 아멘텀 홀딩스라고 이 미국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뭐 EPS는 63센트로 예상치인 59센트를 비트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39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36억 1천만 달러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 역시 여기에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상단의 두 종목은 둘 다 실적 관련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외로는 민캐스터가 방금 짚어주신 구글도 지금 4% 넘게 가고 있고, 뭐 인텔도 0.5%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뭐 오늘 장에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2% 넘게 좋은 흐름을 쫙쫙 받아주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UBS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한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했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띄워놓은 이 기사가 맞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85달러로 높인 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현재가 대비 약 23%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인다라는 점 당연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외로는 브로드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4% 가깝게 상승불 켜고 있고요. 뭐 앨범알도 1.3% 정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렇게 좀 빨간색을 띤 종목들 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당연히 가장 상단에는 엔비디아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잘 가졌던 그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인데 뭐 오늘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또 구글의 약진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일정 부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의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겠죠. AMD도 오늘 장에서 5%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에스티로더 뭐 설명 안 드려도 화장품. 당연히 네. 아시겠죠. 갈색병으로 유명한 그쵸. 화장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스티로더가 오늘 장에서는 3% 가깝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니까요. 투자 의견에 따라서도 참 많은 부분이 주가가 네.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투자 의견 또 목표가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오라클 같은 부분은 항상 뭐 AI에 대한 그런 고점, 밸류에이션 부담, 또 자본 지출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항상 불거지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장에서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델테크놀로지도 지금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델테크놀로지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주가가 V자 반등을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뭐 약간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는 관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만약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낙폭이 정규장 이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슈마컴도 제가 어제는 CNBC에서 선정한 지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좋을 종목으로 제가 꼽아드렸는데 네. 슈마컴도 1.8% 정도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 퀄컴도 1.3% 정도 밀려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CNBC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들 요거 브레이킹 뉴스는 잠시 후에 제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릴게요. 네. 딕스 스포팅 굿즈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10분 전쯤에 나온 것 같네요. 여기 뭐 한 19분 됐다고 나와 있네요. 요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M&A를 한 사업을 재조정, 재구조화하는 과정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풀라커의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딕스 스포팅 굿즈의 최근 실적이 풀라커를 제외를 한다면 대부분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아무래도
잘 되고 있는 사업부를 재조정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좀 미진한, 좀 미심쩍은 네. 부분들이 있고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장을 폐쇄하고 뭐 다시 한번 좀 브랜딩을 다시 하는 전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또 오늘장 개장 전에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까지 하나 좀 보고 민캐스터의 종목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기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요거는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티그룹이 레스토랑 체인인 브링커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다고 하고요. 목표가는 144달러에서 176달러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현재가 대비 25%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관측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레스토랑 체인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입니다. 브링커 인터내셔널도 좀 눈여겨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캐스터가 준비한 메타 관련된 브리핑 하나 듣고요. 저는 알리바바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실적이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PM10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민캐스터의 다음 메타 관련된 브리핑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의 온탕과 냉탕을 확실하게 오갔던 종목들은 바로 오갈 종목은 구글이랑 엔비디아가 선물 시장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글이 엔비디아의 칩 AI 경쟁 칩에서 좀 공격적인 행보를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글은 그동안 자사 클라우드 안에서만 제공해온 맞춤형 AI 칩, TPU를 이제는 고객들의 자체 데이터 센터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가 있는데요. 메타는 2027년부터 자체 데이터 센터에 구글의 TPU를 통합하는 방안을 또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에서 TPU 용량을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현재 메타는 AI 인프라 대부분을 엔비디아의 GPU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메타와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이 된다면 구글의 하드웨어 전략이 본격적인 시장의 검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좀 보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고빈도 거래회사나 대형 금융기관 등 잠재 고객에게 자체 데이터 센터 TPU를 설치하면 이 보안과 규제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글 내부에서는 이번 TPU 확대 전략이 엔비디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엔비디아가 현재까지 공급망을 크게 장악한 상황에서 구글의 이번 결정은 AI 칩의 전쟁이 한층 더 공세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 TPU 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옵션까지 이어지려면 네. 전력에 대한 효율성과 또 컴퓨팅 능력이 시장에서는 확실히 입증을 해야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가 좀 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 메타 이슈가 TPU에 대한 매력도를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시켜주면서 엔비디아나 또 AMD에게는 약간은 위협적인 소식으로 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캐스터가 방금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 때 이완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GPU와 TPU는 또 다른 시장의 파이가 있는 것이고 그쵸.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냥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또 네. 메타와 엔비디아가 각자 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메타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저는 지금 나온 속보 하나 좀 브레이킹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오, 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 브레이킹 뉴스가 이렇게 떴는데 크리스마스가 나왔길래 무슨 크리스마스 내용일까 하고 눌러봤더니 새로운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지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더 나온 내용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 헤드라인만 전해졌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오른팔, 또 다른 왼팔이 새로운 연준 네.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면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가지로 뻗어나가겠지만 12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어쨌든 확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네. 어찌 본다면 12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기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혹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됨으로써 12월 금리 인하부터 가속화되는 또 다른 모멘텀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소식들 아주 짧은 세 줄의 뉴스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네. 저는 알리바바의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봤으니까 이제 X를 눌러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의 실적 내용 제가 프리마켓 뉴욕 때 예고를 한번 해드려서 기다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관련된 내용 CNBC 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짚어내고 있는지 다각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실적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2,478억 위안으로 전년비 5% 증가한 수치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2,426억 5천만 위안이었다고 하니까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달러로 환산을 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달러로는 348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주가 보시면 물론 아까 전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제가 프리마켓 뉴욕 방송 시작할 때쯤 한 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2%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약간은 조금 뒷심이 약해지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어닝 시즌에 이 정도면은 나름 좀 투자자들이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CNBC 기사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398억 위안으로 전년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379억 위안이었다고 하니까 이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전체 매출이 2,478억 위안인데 아주 잘못 말할 뻔했네요.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398억 위안인데 3,980억 위안으로 잘못 말할 뻔했어요. 398억 위안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년비 34%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수치긴 하죠. 왜냐하면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또 엉덩이 얘기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엉덩이가 묵직한 기업입니다. 이 매출 자체가 한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비 34% 정도 올라갈 여력이라면 굉장히 많은 성공을 좀 이루어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매출은 지난 분기에는 성장률이 26%였다고 해요. 성장률 자체로만 본다면 그 지난 분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34%로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알리바바는 AI 투자가 클라우드 사업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AI 관련 제품의 매출이 9개 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고도 전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2월에는 AI 모델, 또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앞으로 3년간 3,800억 위안, 달러로는 53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출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좀 엿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제가 환산 치환을 해본다면 원래 예고했던 투자 금액도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이거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은 정말 AI 시장에서 끝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4개 분기간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1,200억 위안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알리바바의 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여겨지는 에비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부문이 36억 위안으로 전년비 35% 늘어난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인데 알리바바는 이 알리바바의 자체 개발 오픈소스 LLM인 Q1이 출시 일주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어제장에서 전해지면서 알리바바의 정규장 주가를 이렇게 5% 넘게 좀 이끌어준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이 AI와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이 미국 기업들, 엔비디아, 구글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기대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X를 눌러놓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실적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할 부분은 이 CNBC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CNBC는 알리바바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당연히 주가를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매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면서도 이러한 막대한 투자액 속에서 클라우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겠지만 알리바바와 같은 당연히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빅테크에게는 전망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어떠한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아직은 바라보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조금은 주의를 촉구하는 약간은 신중한 투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전해드렸다는 점 알리바바의 실적 이렇게 정리를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꽤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은 회계연도 4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2.26, 매출은 30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주황색으로 체크가 됐으니까요. 모두 다 컨센을 비트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에 비하면 약간은 미진한 수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0.7%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특히 자동차 부문이 이번 분기에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8억 5,22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7억 6,680만 달러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를 능가하는 웃도는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산업 부문의 매출은 약간 저조했는데요. 이 산업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 대비해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부문 매출이 잘 나와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부진한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14억 3천만 달러로 나왔는데 예상치가 14억 6천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아주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이던스 같은 부분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31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다만 괄호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달러 정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상치가 29억 7천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억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EPS 가이던스도 $2.29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센트가 위아래로 될 수는 있다라고 좀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이 역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인을 했고 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시장에서 장기 성장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했다라면서 조금은 좀 낙관적인 자평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니까요. 오늘 확인해본 두 기업들의 실적 모두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괜찮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으로는 AMD와 관련된 우리 민캐스터의 종목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잠깐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나와서 제가 잠깐만 짚어드리고 혹시 합의가 됐을까요? 혹시?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입장문을 약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평화계약 관련된 회담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비슷한 내용이네요. 미국과는 조금 확실히 됐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미온한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이 오래 끌어왔던 전쟁이 완전히 종전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지금 ADP 민간 고용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 나왔긴 했는데 사실 4주간 민간 기업들이 주당 평균으로 봤을 때 13,500개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어쨌든 공식적인 지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지표를 잠깐 짚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그냥 참고만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지표는 너무 중요한 지표죠. 여러분들이 지금 셧다운이 오랫동안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셧다운은 종료가 됐지만 부재한 상황입니다. 민간 지표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동시장이 약화됐다는 신호가 다시 한번 시장에 강력하게 좀 차지를 해준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경로 설정이 다시 한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물가, 고용 지표는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면 AMD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D가 AI 스타트업 자이프라의 새 AI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이프라는 AMD의 최신 그래픽 칩 MI300X와 또 AMD의 네트워크 기술, 또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활용해서 자야원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이 좀 특별한 점이 뭐냐라고 짚어드리자면 AMD 그래픽만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AI 대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능 면에서도 메타의 이 라마3 같은 유명 모델과 비교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AMD 칩으로 이렇게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은 또 AMD와 IBM이 함께 만든 큰 컴퓨팅 시스템에서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전문 엔지니어나 비싸게 준비한 전문 엔지니어나 복잡한 세팅값이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MI300X GPU에 메모리가 좀 넉넉하게 들어있다라는 내용도 또 확인해 볼 법한데요. 그래서 모델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는 10배가량 또 빨라졌다고 합니다. AMD는 이번 결과가 우리 칩도 또 대형 AI 훈련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이프라는 앞으로 AMD 또 IBM과 더 협력해서 더 큰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 모델을 만드는 게 큰 계획 중에 있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AMD 또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네요. 관련해서 AMD가 또 AI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을 또 이루고 싶어 하는지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베스트바이 실적도 나왔으니까 베스트바이 실적 그리고 아베크롬비 앤 피치 네. 관련돼서도 CNBC 기사 제가 아까 짚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기사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PM10에서 정말 실적으로 꽉꽉 채우는 날인 것 같은데 베스트바이 실적은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기사 내용까지는 짚어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지금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주가 상황 어떻게 됐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바이의 EPS는 $1 40센트, 매출은 96억 7천만 달러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의외인 부분이 이거는 저도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는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2% 정도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CEO가 관련해서 요즘은 어닝콜에서 또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바이와 관련된 내용 업데이트가 있다면 저희가 뭐 내일 프리마켓 뉴욕 혹은 네. PM10 시간에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베크롬비 여러분들이 뭐 의류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왕년에 학창 시절에 여기 후드 집업 하나 안 갖고 있으면은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죠. 맞아요. 이거 안 갖고 있으면 인싸가 아니었는데 아베크롬비의 실적이 잘 나왔나 봅니다. 홀리스터의 성장에 기인해서 지금 주가가 뭐 최대 18% 넘게 좀 폭등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베스트바이도 아베크롬비도 실적이 나왔구나. 다만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좀 밀려나고 있고 아베크롬비의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이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의 네. 발언을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기업이죠. 네. 오픈 AI 그리고 구글 또 제미나이, 챗 GPT 관련해서 짐 크레이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 간단하게 키포인트로 귀엽게 정리된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 짐 크레이머는 제미나이가 챗 GPT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오픈 AI가 좀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챗 GPT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챌린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제미나이 3가 나왔을 때 극찬을 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제미나이 3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기울어버렸다라는 네. 측면까지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제미나이3는 자사의 플랫폼과 통합하는 데도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는데요. 구글 하면 또 강력한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AI에 있어서도 성장할 만한 여력이 너무너무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여기도 강조를 했네요. 챗 GPT의 가장 큰 위협은 제미나이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서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었던 AI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미나이를 앞세워서 구글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비트코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이에 나온 기사가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CNBC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혹시 살짝만 연준 짚어드릴게요. 의장과 관련돼서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 사실 이 내용을 좀 한번 짧게만 좀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혹시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이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뭐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내용은 타이틀에도 나와 있긴 한데 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단순히 금리 조정이 아니라 다양한 뭐 유동성 시설 때문에 현재 통화 정책이 복잡해졌다라는 내용, 그리고 연준이 좀 지나치게 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경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조금 네.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AI 투자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강력한 엔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국에 뒤처지면 다른 모든 차원에서는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됐다고 현재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 그리고 연준 의장의 2차 인터뷰의 마지막 일정이 오늘 진행된다는 내용까지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계속되는 내용, 베센트 재무장관 또 이런 차기 의장 관련된 내용은 어쨌든 5월 이전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오는 게 있다면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 걸로 뭐 돌려주시면 뭐 똑같은 기사긴 하지만 저도 뭐 요거 하면 우리 오늘 비트코인은 가격만 보고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방금 나온 소식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을 비판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라는 입장까지 CNBC 기사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높은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연준의 어떠한 입장, 뭐 물론 우리 일반 투자자가 다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뭔가 리그가 있겠지만 그 경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일정 부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요거는 제 피셜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런데 연준이 어쩌면 지금 금리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조금 더 한 번 더 연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진짜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그가 산타 역할을 연준 안에서의 지금 발언들로 굉장히 시장의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뉴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동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뉴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 내용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뭐 지켜봐야겠죠. 누가 됐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산타만 되어준다면 뭐 누가 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저희는 좋아할 수 있죠.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한 요 기사는 뭐 내일 해드리든가 뭐 모레 해드리든가 아니면 못 하든가. 아쉬워요. 비트코인 가격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1% 넘게 오르면서 87,000달러를 다시 한번 웃돌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비트코인이 지금 시티그룹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82,000달러까지 낮췄다라는 내용인데 워낙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오늘 이 기사 안 보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만 쭉쭉 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 PM10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